왜 복잡하게 이런 걸 했을까? 심플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언제 제가 이해를 했냐면은 그 건물 덕분에 퇴근길이 사실은 즐겁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소리가 전달이 잘 되는데 오히려 밀도가 높을수록 충격을 잘 막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밀도가 높을수록 소음 차단이 잘 되고 그리고 밀도가 낮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딩 같은 것들 되게 부피가 크잖아요, 패딩 옷이.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 코트보다 가볍죠. 이게 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되게. 왜냐면 그 깃털과 깃털 사이 공기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공기층은 단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게 제일 좋은 단열재고, 그다음 건축을 할 때는 거기다가 스티로폴을 넣는 거예요. 스티로폴이 되게 가볍잖아요, 부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공급,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밀도가 낮으면 단열이 된다가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차단하는데, 소음을 차단하는 거는 밀도가 높은 유리가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리가 왜 그러냐, 아까 말씀을 제대로 아시는 건데 밀도가 높을수록 소리 전달은 잘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공기와 물과 고체일 때 고체로 전달되는 게 소리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는 고체인 마룻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거의 아래층까지도 거의 쉽게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층간 소음은 물체에다가 직접 때리는 거니까 그게 전달이 잘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게 딱딱한 유리 같은 데 딱 부닥치게 되거나 딱딱한 조석 벽돌에 부닥치면은 이 가벼운 공기가 이 무거운 건축 재료를 흔들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스피커 보시면은 앞에 얇은 천으로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벼우니까 소리를 거의 투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딱한 밀도가 높을수록 거기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충격에 의한 거냐 아니면 목소리에 의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복층유리인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유리가 제일 좋고, 유리창이 넓어지면 얘가 그 열 전달이 많잖아요.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리를 2겹 혹은 3겹을 해서 중간에 공기층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층은 단열이 잘 되죠. 그리고 유리는 소음 차단이 잘 되고, 그럼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복층 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중 유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열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창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을 바깥으로 많이 뺏기는 게 창틀이에요. 근데 창틀을 단열을 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저렴한 방식은 쇠로 만들어진 창틀, 알루미늄 샤시가 쓰면 제일 최악이고요. 그 열 다 뺏기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은 PVC 창호를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알루미늄 창틀에다가 PVC를 바른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이것도 역시 비닐 재질이라서 가볍잖아요. 밀도가 낮고 단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많이 안 뺏기는 거고. 근데 좀 더 고급 집에서는 어떤 것을 시스템 창호를 쓰거든요. 근데 시스템 창호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쇠로 되어 있는데 단열이 어떻게 되느냐? 안쪽에 있는 창틀과 바깥쪽에 있는 창틀이 둘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요, 막 엄청 복잡한데 절대로 이 안쪽에 있는 창틀과 바깥쪽에 있는 창틀이 이렇게 붙은 데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고무 코킹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 전달을 막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비싸지는 거죠, 시스템 창호들이. 다음은 예전에 보스턴에 있었을 때 늘 신기하게 보던 건물이 있었는데요. 존 행콕 빌딩이라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빌딩이 달라 보여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3 빌딩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63 빌딩하고 비슷한 건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3 빌딩을 디자인할 때 벤치마킹한 게 이 보스턴의 존 행콕 타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 행콕 타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IMP라고 하는 그런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IMP는 중국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간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한번 따로 특별히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훌륭한 건축가예요. 근데 이 건축가의 특징은 뭐냐면 기하학으로 모든 설계를 풀어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이 건물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면도가 되게 독특합니다.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긴 평행사변형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좁은 쪽에서 보면은 되게 날이 서 있는 좁은 빌딩처럼 보이고요. 넓은 쪽에서 보면 넓적한 빌딩으로 보여요. 근데 보스턴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구도심에 있거든요. 보스턴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도로망 자체가 마차가 다니는 길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마차는 말이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등고선을 따라서 말들이 다녀요. 그러면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콘타 라인을 따라서,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거의 거미줄 같아요. 저는 거기에 한 6년 이렇게 살아도 그 길에 가면 다 길을 잃어버려요. 동쪽으로 가네.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서쪽으로 와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보면 되냐면 고개를 들어서 존 행콕 타워를 보면 돼요.
그 존 행콕 타워는 내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보일스턴 스트리트 어디쯤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고 노스엔드인가 거기 가면은 이게 뭐 넓적하게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길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이정표 같은 나침판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고, 건축가가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이게 트리니티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하이라이즈 빌딩이에요. 고층 건물, 모던한. 옆에 오래된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 이 역사적인 건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는 유리를 완전히 반사 재질을 써서 그 건물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 건물의 존재감을 좀 없애버리고 그 교회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오랫동안 보스턴에 살면 느끼는 건데, 그 좁은 쪽 변에 V자로 홈이 파여져 있어요. 왜 복잡하게 이런 걸 했을까? 심플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제가 이해를 했냐면은, 보스턴 전체를 딱 도시를 보시면은 구도심 지역이 있고 동서방향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찰스강이 동서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 찰스강 건너편이 캠브리지예요. MIT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하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지역은 하버드, MIT가 있고, 이 보스턴 다운타운 쪽에는 이 구도심의 어떤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올드타운이 있죠, 여기가.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제 매사추세츠 애버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도로가 한남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남북으로 교통량이 많은 그 도로고, 매사추세츠 애버뉴를 통해서 보스턴과 캠브리지를 남북의 교통량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 길은 항상 이제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거기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 딱 서 있으면은 존 행콕 타워가 보입니다, 왼쪽에. 근데 왼쪽에 이게 딱 보이는데 이 서쪽으로 해가 질 거예요.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딱 해가 지는데, 서쪽에 노을 지는 햇빛이 딱 그 존 행콕 타워의 좁은 쪽 인면에 딱 비추면은 그 V자로 파여져 있는 거에 왼쪽 유리면 거기에 빨간색 줄이 하나 쫙 생겨요. 그러니까 해질녘 몇 시간 전부터 다른 데는 어둑어둑해지는데 거기만 빨간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저녁 노을 불빛에. 되게 멋있어요. 무슨 밑에서 레이저 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쫙 그게 있고, 그게 해가 지면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게 더 빛을 발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좀 특이한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노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붉은 빛이고 퍼져 있잖아요. 내가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은 항상 수평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느낌의 저녁 노을을 이 빌딩 덕분에 세로로 보는 거예요. 수직으로 서 있는 저녁 노을을 보는 느낌. 물론 그걸 의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건물 덕분에 퇴근길이 사실은 즐겁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독특한 직선으로 만들어진 저녁 노을인 거죠. 그거를 보면은 되게 근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은 아마도 일본의 건축물들이 타일로 많이 지어진 이유가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있을 때 그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다치는 사람이 좀 적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타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이 떨어지는 게 벽돌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큰 타일을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타일 써도 뭐 600에 600, 그러니까 60cm 곱하기 60cm나 뭐 이런 큰 걸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은 타일을 쓰는 이유가, 작은 타일은 똑같은 두께의 본드칠을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그 하나가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일본 건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풍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 하면은, 둘 다 똑같이 전봇대 있고 다 똑같이 지하철 있고 도로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주거 건물에 발코니가 있냐 없냐예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 꼭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 가시면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가서 보잖아요. 말할 것 없이 모든 주거 건축들은 다 발코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발코니 확장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발코니를 다 실내화시키는 걸 못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유리창 같은 게 깨졌을 때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까지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20층짜리 건물에 유리창이 깨지면 인도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이야 거기다가 뭐 지진에 강한 특수유를 쓰겠지만은, 주거 같은 경우에 그 공사비만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발코니가 다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또 빨래 널고 여러 가지 야외 공간을 즐기는 데로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시의 풍경 자체를 완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